네, 안녕하세요. 영화감독 정병길입니다. 지금 저희 한국영화조합과 중국문화재단에서 공동으로 주최하고 있고요. 충무로 영화제를 좀 새롭게 재탄생시켰는데요. 지금 현재는 충무아트센터에서 생방송 중이고 지금 네이버로 생중계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할 프로그램 소개를 잠깐 해드리면 이게 살롱드 시네마라고 감독이 감독에게 질문하고 답하는 그런 섹션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오늘 게스트 분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왼쪽에 계신 모그 음악 감독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그 음악 감독입니다. 이렇게 그 다만학에서 구하소서로 GV를 하게 돼서 정말 기분이 좋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그 다만학에서 구하소서 많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다시 모여서 그동안 이제 다만학에서 구하소서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셨던 점, 그리고 저희들이 그 다만학에서 구하소서 만들면서 그 여러분들한테 그 다 전해드릴 수 없었던 부분들을 가지고 오늘 홍원창 감독님, 그리고 제이서 배우, 저 이렇게 같이 다만학에서 구하소서 만든 사람들끼리 여러분들과 얘기를 잘 해볼까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최희서 배우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 최희서입니다. 오늘 이렇게 12월이 되어서 이렇게 GV를 열게 되었는데 아마도 올해 마지막 다만악에서 구하소서 GV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모 감독님께서 다만악에서 구하소서를 한 7번 얘기하셨는데 다만악으로 줄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직 극장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 아직도 하고 있나요? 아직도 저희? 하고 있어요. 아직도 하고 있답니다. 극장에서 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지금 비록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하고 있지만 또 좋은 점은 이제 식사를 하시면서 보실 수도 있고 또 궁금한 점을 이렇게 저희에게 이렇게 타이핑 해주시면 저희가 질의응답을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게 관람 및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홍원창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만악에서 구하소서를 연출한 홍원창입니다. 저희가 코로나 시기에 개봉을 했고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무대 인사를 많이 못 드렸는데 이렇게 온라인상으로라도 여러분들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뭐 궁금하신 것들 뭐 이렇게 질문 많이 해주시면 저희 같이 모신 두 분이랑 같이 열심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제가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뭐 제가 감독님한테 좀 질문을 드리면 처음에 이 시나리오를 어떻게 구상하게 됐는지 뭐 그런 것들 간단하게 아니 길게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네, 영화를 만들고 나면 보통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사실 뭐 이렇게 막 거대한 뭔가가 있지는 않아요, 사실. 이게 제가 처음 아이템을 전달받은 게 이제 계산을 보니까 한 10년 정도 됐더라고요. 그래서 10년 내내 제가 시나리오를 쓴 거는 물론 아니고요. 그때 저가 이제 시나리오 작가 할 때여서 이 영화 제작한 저희 제작사 대표님이 아이템을 제안을 하셔서 그때는 이제 의뢰를 받아서 시나리오 쓴 거죠. 그래서 해외에 나가서 아이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남자 이야기를 한번 써보지 않겠냐 해서 처음에 이제 아이템을 받아서 쓰게 됐고, 그래서 해외를 어디로 할까 구상하고 이제 방콕으로 정하고 나서 이제 방콕을 제가 그때 한 번도 안 가서 그래서 가서 뭐 답사도 다녀오고 해서 이제 조금씩 써 내려갔죠. 이제 그게 꽤 오래 전이었는데 그래서 지금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 시나리오를 직접 연출하게 될지는 몰랐어요. 네, 그럴 의도로 썼던 시나리오는 아니고 그때 저는 또 이제 작가였기 때문에 열심히 써서 쓰면서 그 생각을 했죠. 이게
누가 찍을지 모르겠지만 참 고생 많이 하겠다고. 왜냐면 뭐 해외도 나가야 되고 계속 거의 80~90%가 다 해외 로케고 액션이 워낙 많아서 근데 제가 어떻게 하다 찍게 됐네요. 예, 그래서 처음에 시작은 아무튼 예, 네. 그렇습니다. 이 대표님의 어떤 아이템 제안이 있어서 예, 그렇게 시작하게 된 이야기죠. 그러면 최우서 배우님을 캐스팅했던 뭐 결정적인 계기나 그런 게 있었나요? 아 영주 역할로요. 네. 결정적인 그 리스트업을 뽑았는데 그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어떤 대단한 뭔가가 사실 있지는 않아요. 이렇게 어떤 영화의 처음 시작이나 뭐 캐스팅 단계에 있어서 근데 일단 주변에서 추천을 해주셨었고요. 제가 네. 근데 그 결정적으로 제일 컸던 거는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10년 전 꽤 오래 전에 네. 그 기획한 아이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렇게 시대적인 어떤 그 변화들이 있잖아요. 그 어떤 시기마다의 이데올로기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변해가는데 요즘이랑 또 그러니까 이게 장르적으로 남성성이 상당히 강한 영화이기 때문에 여기에 등장하는 몇 안 되는 그 메인 여자 캐릭터에 대해서 사실 제일 고민이 많았어요. 이거를 이게 연출하는 과정 중에 그래서 그나마 저희 영화의 여자 캐릭터가 유일하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뭔가 이 여자 캐릭터가 이 남성들 사이에서 그냥 기능적으로만 소비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사실 제일 컸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가능했으면 좋겠다가 사실 제일 컸어요. 영주 역할 캐스팅하는데 이 여배우 스스로 가지고 있는 어떤 주체적인 이미지 이런 것들이 좀 어떤 이 남성성이 강할 수밖에 없는 장르고 액션 노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바람이 있었죠. 그래서 희서 씨를 추천해 주셔서 봤더니 충분히 이 배우면은 가능할 것 같다. 그리고 제가 희서 씨 처음 이제 미팅했을 때 그 얘기를 제일 먼저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래서 이제 책을 드리고 나서 사실은 희서 씨가 나왔던 그 영화를 찾아봤죠. 제가 이제 죄송하지만 그 전에 사실 못 봤었거든요. 그래서 박열을 보고 딱 10분 보고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되게 확신이 들었죠. 이 배우면 충분히 얼마든지 해낼 수 있겠다. 저희가 더 어떤 영화상의 큰 어떤 롤을 드리지 못해서 제가 죄송할 정도로 그 영화를 보고 확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모시게 됐죠. 저는 이거 영화 보면서 이제 최희서 배우님 캐스팅을 너무 좀 잘했다. 정말 이렇게 기가 막힌 캐스팅을 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그 연기도 너무 잘하셨고 그래서 저는 뭐 두 남자 배우보다 최희서 배우님이 더 기억에 남았던 영화가 아닌가. 에이, 어떻게 여기서 화나는 선택하게 이야기. 됐어요? 저는 선택하게 됐어요. 아닙니다. 저는 처음에 시나리오를 봤을 때 사실 되게 좋아하는 선배님들 황정민, 이정재 선배님의 이 양측, 양대산맥이 있고 또 사실 저에게는 또 어렸을 때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좀 한 10년 정도 전부터 같이 작업을 해왔지만 단 한 번도 씬에서 만난 적이 없는 박정민 배우가 나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시나리오를 읽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도 박정민 배우랑은 겹치는 씬이 아예 하나도 없는 원래 저희가 한 4작품인가 같이 했는데 아예 세계관이 다른 그런 인물로 나와서 이번에도 이제 영주가 죽고 난 다음에야 유이가 나오기 때문에 그랬고요. 근데 어쨌든 저는 시나리오 굉장히 재밌게 읽었었고 저는 비록 제가 액션을 하는 장면은 없지만 어쨌든 이런 장르 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충실히 한번 해서 일부러 이렇게 같이 참여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읽은 다음에 바로 같이 하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미팅을 했었고요. 결과적으로
여태까지 봤던 제가 참여했던 영화 중에서 가장 뭐랄까 이제 이렇게 음향이랑 음악 얘기로 이제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블록버스터가 이런 느낌인가 약간 이랬던 것 같아요. 저는 시대극을 좀 많이 했었고 독립영화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처음에 시사회 때 아이맥스로 봤을 때 막 이 화면도 화면인데 이 음향이랑 음악의 이런 베이스 이런 게 주는 그 타격이 좀 되게 네. 신선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배우로서도 재밌었지만 관객으로서도 굉장히 즐겼던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이 대표님, 이거 제작했던 그 김 대표님한테 연락을 받고 시사에 너무 가고 싶었는데, 그때 제가 2주 격리라는 중이었고, 너무 보고 싶었는데 못 가고, 격리 풀리자마자 극장 가서 봤던 기억이 나네요. 네. 근데 음악이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 같은데, 처음에 시나리오 받으시고 감독님이 이걸 어떻게 해야지 했던 음악과 영화의 음악이 지금 비슷한가요? 처음에 생각했던 그 영화의 톤하고. 사실 많이 비슷한데 이제 그 시나리오를 이제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시나리오를 보면은 이거가 사실 그래요. 이제 그 음악을 기존에 구현을 안 해봤었던 것들을 구현할 수 있는 시나리오 보면 되게 반가웠게 되거든요. 물론 뭐 감독님들도 다 그러시겠지만 뭐 이제 다른 분들이 써 오신 각본을 받았을 때 이건 내가 기존에 뭐 촬영을 안 해봤던가 아니면 내가 연출을 안 해봤던 방식의 것들을 할 수 있겠다라는 또 이렇게 어떤 도전이 생기면 그게 또 반가울 수가 있는데 이제 다만학에서 구하소서 시나리오가 딱 그런 구조였었어요. 그리고 제가 오랫동안 이제 뭐 조닉 시리즈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이제 유사한 그 어떤 그렇잖아요. 이제 조닉도 사실은 이제 제가 처음 조닉 그 첫 번째 파트 1 나왔을 때 조닉을 보고서 이제 그 조닉 만든 사람들이 이제 제가 헐리우드 작업을 했었던 더 라스트 스탠드에 있었던 스태프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더 유심히 봤었거든요. 어떻게 만드나 그러고 그다음에 그 조닉 감독님 같은 경우도 그 원래 연출 베이스가 아니라 스턴트맨 베이스에서 이제 연출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만드는데 어떤 이제 기존에 한동안 한국 영화가 계속 이야기 베이스로 연출을 해야 되고 영화들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이제 흐름이 계속 이어지다가 이제 그 제가 조닉 처음 봤을 때 보면은 그냥 거기 조닉이라는 캐릭터가 개가 죽고 그 다음에 그 분노 때문에 완전 도시 하나를 다 쑥대밭을 만드는 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오락 영화로서 관객들이 또 이제 새로운 유형의 액션 영화로서 즐기는 걸 보고 저도 또 재밌게 봤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어떤 도전을 받았죠. 시나리오를 전체적으로 보면서 이게 이 어떤 인남이라는 캐릭터의 동선과 그 다음에 이 인남을 쫓는 레이의 동선 그리고 이들의 어떤 그냥 어떤 그 캐릭터가 갖고 있는 숙명 자체가 계속 이런 어떤 그 거침과 액션과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수반되고 그러니까 지문으로 자세히 나오지 않아도 어쨌든 이 캐릭터 자체가 이런 이제 다른 영화에서는 해볼 수 없었던 음악적인 접근들을 해볼 수 있고 그거를 또 동시에 뭐 많은 관객분들이 느끼셨겠지만 이제 음향과도 앙상블을 확고하게 이룰 수 있는 그 내가 접근해 보지 못한 몇 안 되는 작품이 될 수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서 이제 시나리오 보고서 그것에 대해서 처음에 이제 홍원찬 감독이나 뭐 이렇게 그 여러 키스텝 분들이랑 다 이야기를 그런 식으로 이제 나누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 혹시 이 제작사 대표님하고 친구분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친구여갖고 이거 좀 해 그래가지고 한 건 아니고. 그렇게 얘기도 많이 했죠. 이게 꼭 이런 GV에서 뭔가 그 학연, 지연, 해련 이런 것들이 오가는 것 같으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재밌게 하자고 하다 보니까 이런 걸로 재미를 주시려고.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거 박정민 배우님 있잖아요. 네네. 그 역할을 굉장히 저는 되게 좋게 봤는데 네네. 감독님이 직접 캐스팅을 한 건 아니에요? 박정민 배우가 그 역할을 하고 싶어 했나요? 일단 네, 캐스팅 관련해서
유이 역할은 그러니까 그 인남이랑 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대표님이랑 제작자랑 얘기를 많이 했고 유이는 제가 좀 먼저 말씀을 드렸죠. 이게 박정민 배우한테 처음 좀 책을 줘보고 싶다. 왜냐면 제가 전작에서 같이 한 경험이 있고 또 이 배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아는 면이 있어서 이 친구라면 이 되게 어려운 캐릭터잖아요. 유이라는 건. 그래서 어려운 캐릭터지만 항상 그 어떤 새로운 역할에 대한 그 욕구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박정민 배우가 그 아직 어린 배우지만 항상 이런 어려운 역할에 도전해보고 싶어하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이거를 표현해내지 못했을 때는 또 반대급부가 올 수도 있지만 이 친구라면 충분히 또 그 노력해서 그런 것들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직접 연락해서 책을 좀 주겠다 이렇게 했었죠. 그 역할에 대한 부담은 배우는 없었어요. 그 트랜스젠더가 된다는. 일단은 제가 주고 한 일주일 기다린 다음에 다시 통화를 했는데 되게 신중한 배우예요. 박정민 배우는 제가 이제 그런 표현 그 현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모범생이 시험 공부 되게 열심히 하고 준비하고 와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해온 거 하나 이렇게 시험 풀듯이 현장에서 이렇게 그걸 표현하는 배운 것 같다고 제가 다른 자리에서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 되게 신중한 친구고 또 준비를 많이 해온 친구. 그래서 첫 일주일 뒤에 통화했을 때 뭔가 관심이 있구나라는 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뭐 하겠다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부담이라기보다는 일단 관심이 있는 것 같았고 또 그 재밌어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역할, 그런 트랜스젠더 역할에 대해서 그게 좀 더 컸던 것 같아요. 일단은 호기심이 제일 컸던 것 같고 이제 부담은 나중에 촬영이 임박해 오면서 그때 좀 많이 느끼긴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다 촬영이 다 끝나고 나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이가 첫 등장하는 그 이제 공연을 하면서 등장하잖아요. 그 씬 찍는 날 너무 그 긴장을 많이 해서 뭐 거기가 이제 뭐 술집이니까 뭐 막 그런 그리고 이제 트랜스젠더 분장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그때 자기가 정말 긴장 많이 했다고 그 얘기 하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그 오피스 촬영할 때도 이렇게 긴장한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도 처음에는 이제 호기심이 나서 이제 하기로 했지만 촬영 임박하면서 좀 걱정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역할이었던 것 같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네이버 V 라이브로 생중계 중인데요. 지금 저희 관객분들도 줌을 통해서 여기 같이 참여하고 있고요. 이따가 관객분들과도 약간의 대화를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좀 개인적으로는 이게 처음에 이제 저보다 저희 형이 영화를 먼저 보고 와서 그 누구더라? 그 박소희 배우 있잖아요. 네. 예, 유민. 네, 유민. 그러니까 저희 형의 딸하고 너무 똑같이 생겼다고. 그래서 영화를 한번 보라고. 안 그래도 단지 그 이유 때문에. 영화도 너무 좋은데 너무 똑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봤는데 진짜 닮았더라고. 너무 닮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진짜 감정이입이 너무 돼갖고 제가 막 삼촌이 딸을 구한 그런 영화처럼 착각이 될 정도로 정말 감정이입을 하면서 봤는데 그 배우는 어떻게 캐스팅하게 됐는지. 박소희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아역배우 오디션을 저희 인물 담당 조 감독이 많이 봤죠. 많이 봤는데 그래서 제가
좀 뭔가 괜찮은 배우가 있냐 했더니 일단은 한 명 그 자기가 눈여겨본 배우가 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일단 먼저 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보고 왜 추천을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보자마자 어떤 이미지나 이런 거는 정말 생각했던 유민이랑 너무 흡사했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도 거기서 또 오디션 영상도 가장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이제 큰 고민 없이 이 친구다라는 어떤 확신이 있었던 것들. 그래서 이제 미팅을 하기로 해서 저희 제작 사무실에서 소희를 처음 만났죠. 근데 오디션에서 제일 눈에 띄었고 이미지 너무 좋은데 막상 보니까 너무 조그만 거예요. 애기 뭐 8살, 9살인데 네. 지금은 또 그동안 키가 컸더라고요, 소희가. 근데 그때는 또래들보다도 키가 작은 편이어서 제가 보고 잘하는데 너무 조그마니까 이 아이를 데리고 내가 태국 가서 이 흉악한 영화를 또 어떻게 찍지 막 이런 고민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이 아이게 이게 뭐 한국도 아니고 해외까지 데려가서 아이를 데리고 소희가 내 말을 알아듣기는 할까 막 이런 고민부터 해가지고 걱정이 컸는데 너무 현장에서 말 그대로 잘 받아줘서 정말 소희 덕분에 편하게 촬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저희 희서 배우가 너무 정말 잘 챙겨줘, 엄마처럼 잘 챙겨줘가지고 태국에서 한 너무 말씀 하시죠. 예쁘고 그 아이가 너무 선해서 뭐랄까 그냥 아이여서 순수한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아이가 굉장히 호기심이 많고 도전하고 여태까지 제가 그래도 안지 1년이 넘었는데 저희 집에도 놀러 오거든요. 저희 집에도 놀러 와서 피자 시켜 먹었어요. 근데 전 한 번도 그 친구가 우는 걸 본 적이 없었어요. 그 또래면은 그래도 그쵸. 울 일이 많고 힘들면 울 수도 있고 떼쓸 수도 있는데 떼쓰는 걸 본 적도 없고 굉장히 아이가 진짜 그 해피 에너지로 가득한. 그래서 저도 태국에서 사실 유민이 박소희 배우 덕분에 굉장히 즐겁게 촬영을 했고 소희도 태국 촬영이 너무 즐거워서 태국을 떠나고 싶지 않아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네이버 참여 관객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볼캉 붕붕애님이 유이 공연 노래는 감독님이 설정하신 거냐고 물어보시는데요. 너무 좋았다고 하시고. 네, 저는 이 질문이 꽤 나올 줄 알았는데 저희 뭐 기자간담회나 할 때 아무도 물어보시지 않더라고요. 제가 고른 노래인데 물론 이제 박정현 배우랑 이 노래 어때 하고 이제 했더니 괜찮은 것 같다고 같이 이제 상의해서 고르긴 했는데 트루 로맨스라는 제가 좋아하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삽입곡이에요. 그래요? 운디드 버드라고 거기서 주인공들의 이런 멜로씬에서 달짝지근하게 나오는 그 노래인데 네, 그 영화의 시나리오를 아마 타란티노가 썼죠. 네, 네네. 타란티노. 그렇죠. 네, 네네. 한스 짐머가 음악을 했고. 네네, 음악도 하시고 그래서 이 음악 노래 제목은 운디드 버드인데 나름 의미도 있었어요. 그냥 상처 입은 새라는 제목이 여기 보면은 처음에 유민이가 등장할 때 이렇게 이제 확장판을 보시면 나오는데 이제 새를 보고 얘기하고 막 이런 장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러니까 뭔가 상처 입은 새라는 게 결국에는 이 여러 인물들을 좀 뜻하는 걸 수도 있고 그래서 좀 그런 복합적인 의미를 또 있고 해서 이 곡을 이제 제가 픽하게 된 거죠. 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곡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곡으로 하고 싶다고. 다행히 또 이제 저희 박정현 배우가 또 본인도 되게
노래를 마음에 들어 해가지고 이걸로 이제 연습을 많이 했죠. 그래서 원래는 지금은 그 원곡이 오리지널 그대로 쓰였는데 배우가 직접 노래를 녹음을 할까도 했었어요. 그래서 노래 또 박정민 배우 또 그런 거를 막 준비를 워낙 많이 하는 친구니까 막 그 레슨도 받고 막 늘 준비도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실제로 이런 트랜스젠더 공연을 보면은 원곡을 틀어놓고 그냥 퍼포먼스를 보여주거든요. 그게 사실 실제거든요. 그 사람들 실제로 노래를 하지는 않거든요. 그냥 원곡 노래를 틀고 그냥 이런 화려한 의상과 뭐 무대 퍼포먼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여서 그냥 그거에 맞춰서 그냥 원곡으로 가기로 최종적으로 이제 결정을 했죠. 네. 아, 그럼 노래도 연습했었던 거예요? 연습을 꽤 계속 그 업데이트를 했었죠. 박정민 배우랑 저희 이제 풀이할 때 지금 노래 뭐 어느 정도 연습했고 뭐 안무나 아니면 심지어 이제 그 태국어를 실제로 해야 되니까 아, 태국어, 맞아요. 태국어도 했어요. 트레이닝도 받고 그러면 그 노래 연습할 때 음악 감독님이 좀 더 코치를 해주고 그런 건 없으셨어요? 보통 이제 그 배우분들이 배우분들이 이제 일정이라든지 동선이 있기 때문에 배우분들이 따로 이제 인스트럭터를 그 본인이 이제 어쨌든 그 노래를 구현하기 제일 좋게 만들어 주신 인스트럭터가 보통 이제 보컬 코치라고도 불리죠. 그럼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저는 이제 뵙지는 못하고 계속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통화만 했었거든요. 통화를 할 때 그 뮤지컬을 오래 하셨던 분인 것 같은데 그분한테 이제 보컬 코치를 받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업데이트를 어느 정도씩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상황을 전달받는 정도였어요. 이게 어려웠던 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두 가지 상황을 다 알고 있었거든요. 하나는 보통 이런 그 트랜스젠더들이 그 나오는 그 바라든지 그런 유흥문화 자체에서 보통 이렇게 일반 라이브 클럽처럼 마이크를 놓고 육성을 해서 노래를 하거나 그런 라이브 공연을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그 춤을 추거나 이런 흥을 돋구는 퍼포먼스의 일부기 때문에 노래를 안 한다는 걸 알고 한편으로 또 알고 있었고 그걸 이제 어쨌든 박정민 배우랑 홍창 감독이랑 의기투합을 해서 그걸 한번 노래를 부르는 씬으로도 만들어 보려는 이제 항상 이제 두 가지 옵션을 갖고서 생각을 해야 되니까 이제 양쪽을 다 고려를 하고 있었죠. 근데 음악 감독님이 출연도 하셨잖아요.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엄청 닮았던데. 진짜 닮으신 저희도 분이죠? 진짜 닮으신 얘기를 많이 분. 했어요. 네. 누군지 기억나세요, 감독님? 네, 누군 좀 너무 절대 닮았던데. 아니에요. 진짜 닮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출연도 하셨구나. 네, 그렇게 그 저는 보면서. 린민의 남편이 그쵸. 린민. 네, 근데 진짜 닮지 않았어요. 진짜 닮았어요. 그거 갖고 하도 저희도 그 얘기 워낙 많이 놀라워요. 했어요. 그죠. 네. 당연히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에요, 절대. 전 태국 그죠? 못 가봤어요. 아니 모 감독님 그 정도의 정말 연기가 되시면 제가 꼭 배우로 꼭 저 다음 연기 작품에 하고 정말 싶어요. 안 돼요. 아니, 감독님은 저는 그러니까 거의 현장에 같이 놀러 가셨다가 그냥 출연해 이렇게 해서 출연하셨나 했는데 연기를 너무 잘해서 배우를 하셔도 되겠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그분은 네. 그 현지 배우냐고 또 많이 물어보세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네. 현지 배우 느낌이 나서 감독님 출연하신 줄 알았는데 그냥 아니셨구나. 코스염 이렇게 기르시고. 좀 약간 기분이 안 좋아지려고 했어요. 아니 그 배우 실제로 보면 잘생겼어요 정말. 네. 아니 감독님 양조위 잘생기셨어요. 닮은 그 배우. 다행이다. 네. 감독님도 약간 양조위가 감사합니다. 옆에 좀 있는데. 미남이시죠. 오늘 이런 얘기가 나올 줄은 정말 생각도 못했어요. 재밌는데요. 이런 얘기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재밌게 긴 시간을 어떻게 또 닮으신 분 안 나오든가 하고 싶어서. 근데 저 감독님이 아니지만 그분이 대사가 없어가지고 네, 원래 대사가 그분이 없었나요? 한두 마디 쓰시. 그쵸. 거의 그 정도였는데 시나리오상에서 거의 대사는 없어요. 네. 의도적으로 그 대사를 안 넣고 린린한테 그냥 어떤 그 아이를 납치하는 보모가 이제 주로 대사를 하고 그 옆에 있는 어떤 그냥 한 남편이죠, 남편. 네, 그런 설정이었어요.
링링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저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뭐 태국 사람이냐, 아니면 진짜 중국 사람이냐부터 그쵸. 해서 많이 물어봐요. 네. 그 주로 린린도 마찬가지로 현지인이라고 많이 네. 알고 계시는데 그 심영은 배우인데 제가 예전에 연극 공연을 봤었어요. 연극을 네. 보고 눈여겨봤던 친구였는데 그 저희 이제 캐스팅 단계에서 그 친구가 이미지가 제가 생각했던 린린의 이미지랑 잘 맞는 것 같아서 오디션 한번 보러 오라고 연락을 하게 돼서 와서 이제 오디션을 봤죠. 그래서 거의 린린 역할 오디션 3차까지 봤어요. 꽤 여러 번 보고 결국에는 이제 그 친구가 하게 됐죠. 그리고 실제로도 중국에서 몇 년 살다가 온 또 그런 경력이 있어서 또 실제로 이제 그 극 중에서 이제 중국말을 했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잘 맞아서 이런 표현 써도 될지 모르는데 아다리가 되게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네. 일부러 되게 클래식한 표현인데 오랜만에 들어보는 얘기죠. 괜찮죠? 이런 얘기. 예,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어차피 라이브라. 네, 라이브로. 예. 일부러 그러면 약간 좀 얼굴이 안 알려진 배우들을 그쵸. 이렇게 예, 예. 태국 제가 배우들로. 그 인남이 태국 넘어갔을 때는 얼굴이 안 알려진 배우들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그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굳이 태국까지 갔는데 또 우리가 뭐 매체에서 익숙하게 접했던 배우가 거기에 살고 있는 인물로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말 어떤 낯선 느낌, 그 인물이 낯선 공간에 갔기 때문에 낯선 느낌이 관객들한테 그대로 전달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서한 선배님 같은 경우도 거기서 이제 인남을 조력자로 등장하는데 좀 그래도 지금은 이제 자주 나오시긴 하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다른 영화에서 잠깐 나오신 거 보고 이 분이 좀 그래도 매체 노출이 덜 된 배우이기 때문에 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흔히 생각하는 이런 역할에 많이 하시는 또 배우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느낌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게 사실 제일 컸어요. 그래서 태국의 배우들은 전부 다 좀 거의 다 처음 보신 배우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최이서 배우님한테 좀 궁금한 거는 원래 그 배우가 하고 싶었던 거였나요? 어렸을 때부터 아니면 어떤 계기로 다른 꿈이 바뀌었는지. 네. 가장 처음 배우를 하고 싶었던 건 제가 초등학교 때 일본에 살았는데 이제 한인학교를 다녀서 일본어랑 한국어 수업을 같이 들었거든요. 근데 학예 발표회 때는 이제 한국 전통 음악의 뭐 학예 발표 뭐 심청전 이런 연극을 했었어요. 근데 그 심청전에서 제가 심청이 역할을 하고 싶어서 손을 들었는데 저희가 한 학년에 한 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경쟁률이 그렇게 세지 않아서 손을 가장 먼저 들어서 심청이를 했어요. 네, 초등학교 5학년 때인데. 근데 그때 기억이 너무 좋았어요. 이 연극 무대 위에서 이렇게 조명이, 여기도 연극 무대네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 무대 위에서 조명이 들어오고 제가 이렇게 딱 서 있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아서 그 이후로 계속 연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이사를 많이 다녀서 학업에 사실 좀 이제 열심히 하느라고 이렇게 연영과를 지원해야지라는 생각은 못하고 그냥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교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지라는 생각을 했었고 제가 입학했던 학교에 이제 연희극회라는 좀 오래된 연극 동아리가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70년 가까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연극을 처음 시작을 하면서 거의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그냥 계속 연기 활동만 했어요. 그렇게. 연극 무대 저는 당연히 서본 적이 없지만 그 무대에 서면은 막 좀 떨리거나 그런 게 처음에 엄청 그런 공포감이 없었나요?
저는 되게 즐거웠어요. 이게 뭐 무대 체질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배우 중에서 또 무대에 서면 떨린다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무대에 서는 게 너무 즐거웠고 이 조명이 켜지고 꺼지는 걸 보다가 이 타이밍에 맞춰서 제가 딱 등장해서 대사하는 것도 즐거웠고 이렇게 객석이 지금 앞에 보이는데 객석에 이제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는 그 눈빛도 너무 좋았고 그게 너무 어렸을 때 그걸 경험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아우, 이렇게 즐거운 일이 있구나 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연기를 하고 싶어서 계속 좀 고등학교 때도 특별 수업 같은 걸로 연기 수업도 듣고 이랬었는데 대학교에 가서야 진짜로 이제 연극을 하게 되었었죠. 저는 어렸을 때는 이렇게 무대 쓰거나 이런 거서 남 앞에 나서고 이런 거를 좋아했던 것 같은데 중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제가 내성적으로 되고 남 앞에서 말하는 게 되게 어렵고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어렸을 때 약간 누구나 약간 영화 배우 뭐 이런 거 꿈꾸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막 사람들 앞에서 연기하고 이런 게 어렸을 때 독립 영화 찍거나 단편 영화 찍으면 제가 직접 출연도 해보고 하면은 카메라 앞에 쓰는 게 너무 좀 무섭게 느껴지고 그래서 이 길은 나의 길이 아닌가 해서 이제 연출을 하게 됐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럼 원래 연기에 조금 관심이 있으셨던 시기가? 원래는 작가, 화가가 되고 싶었어요. 원래는 그림을 전공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군대라는 데를 제대하고 그냥 이제 내가 좋아하는 일을 좀 해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제 영화를 좋아하니까 영화 감독은 나의 길이 아닌 거 너무 어려운 것 같고 굉장히 엘리트들이 하는 직업 같고 근데 그렇다고 배우가 그런 건 아닌데 왠지 제가 어렸을 때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남들 앞에서 웃기고 장기자랑하고 이런 걸 참 좋아했고 그때는 참 오락부장 뭐 이런 거 하고 그랬어요. 오락부장? 네. 초등학교 때까지만 감독님 해도. 액션 스쿨 출신이에요. 액션 스쿨. 네, 거기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때랑은 또 마음가짐이 그렇게 안 되고. 근데 그렇더라고요. 저도 뭐 말이 나와서 하는 얘기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동료잖아요. 그러니까 네. 연출자한테 배우들은 동료인데 저도 코워크를 하는 사람들이죠 같이. 근데 현장에서 뭐 디렉션을 드리고 뭐 같이 하는 동료지만 저도 연출자로서 배우들이 연기하는 걸 보면은 되게 신기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렇게 이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여기에 집중해서 이런 어떤 것들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거는 신기한 일인 것 같아요. 저도 현장에서 같이 일을 하지만 네. 배우들을 보면 가끔 신기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나랑 방금 전까지 이렇게 뭐 어떤 그쵸. 그냥 일상적인 얘기를 하다 갑자기 이제 슛이 들어가면은 돌변해서 이렇게 집중해서 표현하는 것들이 약간 좀 그래도 어쨌든 저랑 같이 이제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또 소통을 해야 되고 또 뭐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가 영화 작업을 하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서 씨도 공연을 처음 했을 때 얘기를 하시지만 저도 지금 기억나는 게 저도 이제 학교에서 영화 연출을 전공했었는데 대학을 들어가기 전이었구나. 제가 고등학생 때 그 친구를 따라서 동국대학교 졸업 공연을 보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아마 공연을 본 건 제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이런 무대, 이거보다 좀 더 큰 무대, 좀 무대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배우가 나와서 이렇게 연기 시작하는데 저랑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그때 받았던 그 어떤 충격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나랑 이렇게 눈을 맞추고 있는 사람 자기의 연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게 그 임팩트가 컸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배우라는 건 정말 특별한 존재들이구나. 이 사람들은 그게 지금까지 이제 같이 현장에서 작업을 하면서도 그 인상은 계속 가는 것 같아요. 뭐 희서 씨 같은 경우도 우리 영화 경찰서실에서 감정이
되게 많이 올라와야 되는 씬이잖아요. 이렇게 뭐 그 아이의 자기 딸의 그 실종 전단지를 보고 감정이 올라와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감정을 잡고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 제가 이렇게 현장에서 모니터를 보고 있지만 뭔가 이 모니터에 내가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배우가 막 현장에서 그런 연기를 하고 있으면 뭐 나랑 눈을 마주치고 있는 건 아니까 내가 그때 처음에 공연을 볼 때 그 배우랑 눈을 마주쳤을 때랑 좀 다른 느낌이죠. 근데 이게 정말 배우들은 대단하기도 하고 어떤 미지의 존재들이구나 뭐 이런 경험들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DVD 코멘터리 할 때 이제 황재민 선배랑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는데 저 영화 보면은 이제 마지막에 유이가 유미를 데리고 갈 때 그 인남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아이를 쳐다보잖아요. 네. 그때 그 황정민 선배 저 표정이 어떻게 저 표정이 저렇게 순간적으로 날까 현장에서. 왜냐면 그 전까지만 해도 막 그 황정민 선배는 현장에 오면은 에너지가 막 넘쳐요. 그래서 막 스태프들이랑도 막 이렇게 막 장난도 치고 짜증도 내고 막 혼도 내고 막 웃기도 하고 막 그 에너지가 있거든요. 현장에서 막 스태프들이랑 되게 이렇게 막 잘 어울리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슛이 딱 들어가면 갑자기 좀 전까지 막 이렇게 막 웃고 떠들던 분이 저기서 저 표정을 탁 내는 걸 보면 이래서 이 사람들이 배우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미지의 존재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그래서 또 연출자들한테는 가장 어려운 대상이기도 하고 배우들이 제가 어떤 그 책을 봤는데 거기 그 외국의 유명한 거장들이 자기의 어떤 첫 데뷔작부터 연출을 했던 거에 대한 인터뷰를 실은 책이 있어요. 제목은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는데 뭐 우디 알렌도 있고 뭐 여러 거장들의 인터뷰인데 보면은 처음 영화를 찍을 때 신인 감독 시절이죠. 영화를 찍을 때 가장 두려웠던 게 뭐였냐고 물어보면 다들 하나같이 배우들을 대하는 거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저도 아직 신인 감독이지만 비슷한 감정인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의 나의 동료기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보면은 정말 미지의 존재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랑 같이 이제 뭔가를 만들어 가야 되는 또 동료들이기 때문에 정말 특별한 존재들이 아닌가 배우들이라는 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지금 그 줌으로 들어오신 관객분들과 소통을 할 수 있나요? 준비가 됐나요? 네. 그러면은 어떤 분화 혹시 저희한테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저분들은 집에서도 다 마스크를 쓰고 계신 건가요? 진짜 너무 얼굴이 보이기가 약간 얼굴을 노출하기 싫어서 쑥스러우셔서? 쓰고 계신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보면은 중동풍 같은 느낌도 뭔가 이게 다 쓰고 계셔서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질문하시고 싶은 분 있으시나요? 별로 궁금하신 게 없으신가? 전달이 되고 있는 건가요? 예. 권효빈님. 네. 네, 들리나요? 말씀하십시오. 네. 되게 신기하다 이거. 네. 침물이다 이것도. 그 희서 배우님이 감정 연기하실 때 어떤 생각하시는지가 좀 궁금해서. 저도 궁금하네요. 나도 궁금한데. 무슨 생각하시는지. 갑자기 훅 들어오셔가지고 깜짝 놀랐네. 글쎄요, 어떤 생각을. 기본적으로는 이제 지금 처한 상황에 가장 집중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같은 경우는 제가 겪어본 적이 아예 없는 뭐 딸이 있어 본 적도 없었고 그 딸을 혼자 키워본 적도 없었고 그 딸이 어느 날 갑자기 실종된 적도 없었고 또 태국에 살아본 적도 없었고 모든 게 새롭긴 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의 직접적인 경험에 없는 캐릭터를 연기할 때 가장 어렵긴 한데 그렇다면은 어떻게 조금씩 접근할까 했을 때는 아무래도 직접적인 경험 중에서 가장 좀 맞닿아 있는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상상력으로 약간 이렇게 디테일들을 덮어 나갈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한테는 남동생이 있는데 남동생이 어렸을 때를 떠올리기 시작을 하면서 뭐 처음에는 조금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접근을 하기 시작하고 박소희 배우를 만난 다음부터는 최대한 박소희 배우와의 시간을 많이 늘려서 정말 내가 얘랑 먹고 자고 얘가 내 뱃속에서 나왔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상상을 물고 나아가서 점점 이렇게 날개 펴듯이 처음엔 진짜 이런 약간 유충같이 되어 있다가 저의 감정이나 생각들이 그게 이제 조금씩 약간 영향을 먹고 이렇게 커져 나가서 날개를 필 수 있을 때까지는 저는 좀 시간과 공부와 연습이 많이 필요한 배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저의 경험부터 해서 실제 배우와의 교감, 그다음에 뭐 세트에서의 그 경찰서의 그 음산한 분위기, 그 종이에 있는 이제 유민이의 사진이 되게 아름답게 아가가 웃고 있는 사진인데 그게 실종전단지에 내 딸이 이렇게 있는 걸 내가 경찰서에서 보면 어떨까? 약간 그때 무너지는 나의 마음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연습할 때부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근데 아까 감독님께서 이렇게 배우들이 이렇게 카메라 돌면은 이렇게 돌변한 듯이 이렇게 어떻게 같이 얘기하다가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신기하다고 하셨지만 저는 아직 이제 좀 그렇게 성숙한 배우가 아니어서 그런지 저는 시간이 좀 필요하고 그리고 그 촬영날 엄청 긴장해서 가가지고 경찰서 씬이 아침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아침을 못 먹었어요. 먹었다가 체할까봐. 그래서 그날 촬영을 하다가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근데 마침 점심시간이 되어서 저는 이제 저희 씬 거의 다 끝난 줄 알고 이제 점심 먹어야겠다 하고 마침 이 유이가 박정민 배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민이랑 태국 쌀국수를 엄청 먹었어요. 저희 밥차가 되게 맛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고수를 엄청 뿌려서 막 먹고 아, 나 이제 한 컷 정도 남은 것 같아. 이러고 갔어요. 근데 웬걸 우리 촬영 감독님이 이렇게 원테이크를 좋아하시잖아요. 처음부터 이렇게 잘 보시면 그 씬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한 테이크거든요. 근데 아까 찍은 거에서 살짝 앵글이 마음에 안 드시는 게 있으니까 한 번만 더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 마지막에 이렇게 뛰어가는 것만 남은 줄 알았는데 아예 전화 받는 처음부터 그래서 정말 그때 이 먹은 이 고수가 올라오면서 그러면 그 감정 연기 다시 하신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그때 점심 먹고 난 다음에 찍었어요. 네, 다시 그러면 했어요. 그게 오케이 컷이 어떤 게 됐나요? 최종 영화에는? 오케이 컷이 아마 마지막 테이크 고수 많이 먹고 지금 그랬던 것 같아요. 기억이 정확하게 잘 안 나는데 한 테이크여서 네. 그리고 그 전보다 그게 더 잘 나왔기 때문에 그걸 쓰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저 잘 모르겠어요. 저는 현장 모니터 잘 안 해서. 그러니까 저의 입장에서는 배우가 뭐 고수를 잔뜩 먹고 와서 다시 찍었든 하여튼 저는 잘 나온 것만 중요하기 때문에 잘 나온 것만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몇 번째 잘 나온 건지는 중요하지 않고 배우가 그동안에 뭐 그런 중요하지 않아서 네. 아무튼 네. 그 기억은 나요. 그 찍고 나서 촬영 감독님이 얘기해서 한 번 더 찍었던 기억은 나는데 예. 네, 그 중에서 잘 나온 거를 이제 편집 때 골라 썼죠. 근데 이제 보통 감정 연기 같은 경우는 첫 테이크가 보통 좀 좋고 갈수록 조금 힘이 딸리니까 어쩔 수 없이 감정을 두 번 폭발시키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첫 테이크나 두 테이크 때가 많이 쓰는데 보통은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배우님이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밥 아니에요. 먹고 좀
텐션을 갖고 좀 릴렉스 하고도 그 연기를 했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그때 되게 많이 배웠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다시는 촬영이 다 끝나기 전에 이렇게 많이 먹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도 했고, 물론 첫 테이크, 두 번째 테이크가 저는 더 좋았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배우가 다 나 지금 되게 잘한 것 같아라고 느꼈어도 카메라 앵글에 어떻게 잡혔는지는 사실 또 세 번째, 네 번째가 좋았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첫 번째, 두 번째가 보통은 모든 배우들이 아마도 감정적인 씬을 다룰 때는 아무래도 소모되기 때문에 네, 대부분은 그렇게 될 텐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다시 가야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해야 된다라는 게 약간 매체를 하는 배우, 이제 영화나 방송을 하는 배우에게는 좀 필수적인 것 같아요. 가장 재밌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어떤 한 컷을 찍는 과정 중에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우들 같은 경우는 보통 첫 번째, 두 번째가 제일 몰입을 많이 해서 집중해서 찍는 경우가 있고, 또 이제 그때 또 촬영 감독님 같은 경우는 또 찍고 나서의 어떤 앵글이나 이런 거에 대한 또 아이디어나 욕심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또 배우한테 부탁해서 한 번 더 해줄 수 있겠냐라고 이제 했던 경우였고, 또 희서 씨가 흔쾌히 이제 또 오케이를 해서 같이 그 테이크를 몇 번 갔죠. 네, 갔던 것 같고, 그래서 그 중에 뭐 몇 번째가 실제 오케이 이제 여러분들 보신 영화에 들어갔는지 저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네,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던 컷인 것 같아요. 그럼 또 줌으로 들어오신 관객분들과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질문 있으신 분들. 아까 그분은 연기를 지망하시는 분이셨나요? 궁금하네요. 네. 효빈님은 연기를 지망하시는 분인가요? 이게 되게 신문물이 돼서 이거 보고 있는 게 더 신기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되는군요. 그 희망은 하고 있어요. 역시. 화이팅입니다. 그래서 막 배우는 게 아직 아무것도 없어서 영화나 그런 걸 많이 보고 배우는 중입니다. 되게 어리신 것 같은데? 네, 지금 뭐 중고등학교 네, 한 그 정도 다니시나요? 하신 것 같은데. 고등학생이에요. 연극영화과를 가실 거예요? 지금 미술 입시를 하고 있어서 미술을 하시면 무대 미술과 간 다음에 거기서 연극과 그 연극 동아리 들어가서 거기서 제대로 시작해 볼까 계획이 생각하고 있으시구나. 있어요. 계획이 있으시네요. 저도 그런 플랜을 갖고 시작했었는데 그림을 때. 그러다 감독님이 되실 수도 있으시겠네요. 그죠? 네. 또 다른 분들은 뭐 궁금하신 게 없나요? 네, 손 드신 분이 허인님. 네, 안녕하세요. 세 분 공동으로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영화에 계시는 분들이 감독이 배우를 하기도 하고, 배우가 감독을 하기도 하고, 다른 파트를 이렇게 같이 하시기도 하시던데, 혹시 각자 다른 파트로 가서 나는 이런 걸 하면 잘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재밌는 질문. 저희 세 명 다 질문하신 것 같은데. 모구 감독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객관적으로 제 주변에 영화 하시는 분들이 제일 처음에 많이 말씀하셨던 게 무술을 해보면 어떠냐. 그리고 이제 제가 가끔 이렇게 영화 촬영장이나 뒤풀이장에 가면은 무술팀이라고 착각을 하시고 거기다 앉혀주신 경험이 이제 예전 십몇 년 전에 영화 처음 할 때,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무술팀 분들이랑도 의외로 되게 친해졌어요. 그래서 친한 무술 감독님 중에서 정동 무술 감독님도 계시고, 보통 음악 감독이랑 무술 감독이랑 친해질 일은 절대 없거든요. 왜냐면 음악 감독이 촬영 현장에 갈 일도 거의 없는데,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전에 사실 저렇게 액션 영화 같은 거에 대한 이렇게 흥미도 별로 없을 때였었는데 뭐 촬영 현장이나 뒤풀이 자리에 가가지고 무술팀들이랑 앉아서 식사도 해보고 이렇게 뭐 이야기도 해보다 보니까 지금 뭐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으나 이제 질문 자체가 이제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그러니까 제가 경험했던 이제 엉뚱하거나 제 머릿속에 떠올랐던 엉뚱한 것들 갖고 이렇게 답변을 해드리자면은 이제 저는 주변에서 이제 제일 먼저 나왔던 게 무술 하면은 잘할 것 같다. 근데 제가 그래서 그 정동 무술 감독님이 하시는 액션 스쿨에 몇 번 놀러 가서 그 훈련과 거기에서 하는 일들 그리고 제가 뭐 행사 하실 때 몇 번 도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못 하겠더라고요. 막 그렇게 보고만 있어도 조금 보고 나면 이렇게 속이 막 운동장 달리기 오래 하고 나면은 막 속이 미식거리고 막 이렇게 속 쓰리고 뭐 토할 것 같고 그런 느낌처럼 제가 그때 봤던 게 되게 높은 데다가 이렇게 그 로프를 메고 거기를 계속 올라갔다 내려오고 하고 그날 뭐 퍼포먼스 하는 거를 보여주셨는데 거의 막 그런 수준의 로프 타고 막 날아다니고 그런 거 보고서 잘은 못하겠구나 나. 그리고 아예 할 생각도 그때 접었고 그리고 좀 지나서는 또 제가 그 같이 살던 룸메이트가 김지용 촬영 감독이라고 지금 이제 한국 영화계에서 가장 그 활발하게 활약하는 그러니까 뭐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김지용 촬영 감독이랑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형이고 그 친구가 동생이라서 이제 같이 살았는데 또 이제 촬영 감독이랑 계속 살다 보니까 내가 김지용 촬영 감독 밑에 들어가서 촬영을 배우면은 좀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때 이제 처음으로 저희가 스마트폰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그거 갖고 둘이 서로 이제 그 스마트폰에 이제 사진 찍는 기능이 있잖아요. 물론 그 전에 이제 뭐 폴더 그 2G 폰, 3G 폰도 있었지만 이제 스마트폰은 그게 이제 잘 돼 있어서 둘이 동영상도 같이 찍어보고 하면서 혹시 내가 촬영을 하면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되게 오랫동안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작품 계속 하다 보니까 지금 다만악에서도 이걸 무사히 끝낸 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와 이렇게 끝이 오고 개봉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지금은 그 확장판 다른 이제 그 편집을 좀 바꿔가지고 확장판도 개봉해서 그 지금 극장에 있는데 이걸로 만족해야죠. 할 때 이게 과연 언제 끝날까 하던 생각이 여러 번 들었었는데 뭐 저는 그렇습니다. 배우 한다고 하실 줄 알았더니 의외네요. 배우는 제가 사실은 되게 많은 작품에서 배우를 했었어요. 그래서 참고로 가장 최근 작품 중에서 마녀란 작품에서 제가 그 심사위원 역으로 나왔는데 박훈정 감독이 하루 종일 촬영을 하고서 잠깐 나오는데 저도 못 알아봤어요. 왜냐면은 하루 종일 촬영을 시키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김다미 씨가 주인공이 거기에 어떤 서바이벌 프로그램 같은 데서 이제 노래도 하고 자기 장기도 보여주는 데서 제가 심사위원 역을 해가지고 아침부터 가가지고 그걸 찍었거든요, 계속. 그리고 저녁 때까지 찍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심사위원 역을 맡았던 이제 분이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재아 씨랑 저랑 이제 둘이 심사위원 역으로 그다음에 다른 한 배우분이랑 해서 셋이 심사위원 역으로 해서 오전부터 저녁 때까지 촬영을 해가지고 되게 모니터를 해보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계속 이제 배우의 길을 갈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나중에 편집을 해놓고 보니까 제가 잠깐 나오는데 뭐에 나오냐면 그 프로그램을 광고하는 이제 광화문 내거리를 막 지나다 보면 거기 이제 큰 이제 전광판에 잠깐 스치면서 지나갈 때 나오고 그것도 제가 못 찾아가지고 결국 이제 영화 프로덕션 팀에서 너 도대체 어디 나오는 거냐 그랬더니 거기 나온다고 얘기를 해줘서 제가 음악 작업하면서도 못 찾았어요. 그 장면을 하도 많이 봤는데도 거기 설마 나오리라고 상상을 못했기 때문에 못 찾았고 그리고 근데 마녀2 지금 들어가거든요. 마녀2에 지금 출연 계획이 있습니다. 또 박훈정 감독이 마녀2에도 배역이 있다고 해서 그리고 밀정이라는 영화에도 제가 출연을 했거든요. 거기서는
그 대배우 그 송강호 선배님이랑 같은 씬에서 합을 맞추는 역이 있는데 그건 저도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왜냐면 프라이드가 있으시네요. 네, 쓰인 부분이 프라이드 전혀 없고 그냥 저는 이 영화에 그냥 이렇게 도움이 내가 진짜 될까 하는 그 의문 때문에 이제 그렇게 현장에 끌려가다시피 해서 아, 재밌네요. 꼭 와달라. 그 밀정 때도 그 중국 상해에서 촬영을 하는데 피아니스트를 못 구했다고 그 PD 형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야, 피아니스트 도대체 어떻게 구해야 되냐? 네가 음악 감독이니까 알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형 내가 중국에서 음악을 해본 적이 없어서 어디 가서 구하는지 모르겠는데 피아니스트 연기를 하려면 이 손을 피아니스트처럼 쳐야지 그 피아니스트를 관객 여러분들이 하도 많이 보셨기 때문에 그냥 연기자가 그냥 피아노 치는 신용을 해가지고 그걸 구현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박정민 배우도 사실은 다른 영화에 보면 피아니스트 연기를 할 때 그거 보고 전 깜짝 놀랐어요. 와, 이 사람은 진짜 정민이는 대단한 애구나. 네. 네, 그랬는데 저도 이제 밀정에서 피아니스트 제가 이제 피아노를 칠 줄 아니까 피아니스트 연기를 해가지고 결국 상해 가신 거예요? 네, 상해까지 가서 피아니스트 연기를 했어요. 제가 대배우 송강호 선배님이 이 그 바에서 그 공유 배우랑 같이 이제 술을 마시면서 대화하면서 그때 제가 피아니스트로 등장해서 피아노 연주를 하는 그런 그 씬이 있어가지고 연기를 했었는데 그 김지훈 감독님이 그것도 밤새 아침까지 촬영을 했어요. 막 피아노 손 인서트도 다 따고 뭔지 아시겠죠? 뭐 또 그 촬영을 김지웅 촬영 감독이 해서 룸메이트. 자기랑 같이 살던 형이라고 더 신경 써서 정말 헐리우드에서도 안 쓰는 막 각종 테크닉을 다 써가지고 찍어준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숙소 엘리베이터를 딱 타고서 그 PD 그때 이제 최정화 PD와 김지훈 감독님이랑 이렇게 같이 딱 타면서 최정화 PD가 이제 어쨌든 저를 부른 장본이니까 상해까지 야, 고생 많았다 진짜 너 진짜 열심히 잘했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얘기를 했더니 김지훈 감독님이 저를 쓱 보시더니 걱정하지 마, 안 쓸 거야 그래서 안 나오겠구나. 근데 이렇게 조금 나오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 씬을 써야 되니까 거의 그 제가 이 씬을 버려놓은 게 아닐까, 망쳐놓은 게 아닐까 하는 이제 죄책감도. 배우로서 그래도 이렇게 하셨는데 안 나오시면 너무 서운하지 않으세요? 저희 영화 음악 하잖아요. 그 다만악에서 구하소서에 제가 까먹었어요. 하도 음악이 많이 나와서. 근데 거의 한 뭐 60개 음악이 나온다 그러면은 다만악에서 구하소서에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음악은 한 160개 이상이 돼요. 이거는 잘 알잖아요. 왜냐면 그쵸? 우리가 거기서 네. 또 다 그러니까 영화라는 거 자체가 시같이 뭔가 또 어떻게 축약을 잘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이제 전체 프로덕션이나 그 메커니즘에 대한 그 이해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내가 필요하고 도움이 되면은 뭐 내가 시체로 나와도 뭐 괜찮겠다 그러고 나오는데 결국은 그게 그 연출하는 감독님들의 그 뭐 다 두 분 다 감독님들이니까 잘하겠지만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랑 이걸 찍어놓고 봤을 때 이게 썩 도움이 안 되거나 이게 전체 이야기의 흐름에 뭔가 잘 매치가 잘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그 상황이 생기면 얼마든지 뭐 그러니까 저 되게 지서 씨랑 거의 제가 출연했던 영화 혹은 저 드라마도 있기 때문에 그 작품 수를 합치면 좀 비슷하지 않을까. 출연은 필모 이렇게 생각하면 출연자만 정도예요? 그럴 수도 네. 있겠어요. 그래 대단하시네. 질문이 맞다. 저는 사실 글 쓰는 걸 좋아하긴 해서 만약에 다른 파트로 할 수 있다면 시나리오에 참여를 한다든지 이런 쪽은 조금 관심이 있고 그리고 단편 영화는 써본 경험이 있어서 만약 하게 된다면 작가 보조 작가 아니면 뭐 그런 쪽 일 것 같아요. 네. 잘하실 것 같은데. 그런가요? 지금도 그냥 야금야금 쓰고 있는데 근데 이거를 꼭 내가 만들어야지라기보다는 그냥
저에게 그냥 취미로 네, 시나리오 쓰고 있습니다. 나중에 연출을 하실 생각은 전혀 없으신 건가요? 저는 연출 욕심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연기가 처음엔 다 제일 그렇게 재밌- 시작하더라고요. 그런가요? 다 작가로 이렇게 시작하셔서. 저는 지금 이야기 만드는 거랑 연기하는 게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제가 아까 그 어떤 미지의 존재라고 했잖아요. 저는 이제 그래서 제가 나도 연기를 한번 배워볼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 모르는 영역이니까. 그 제가 옆에서 볼 때는 배우가 제일 좋은 직업인 것 같아요. 진짜요? 네. 제가 어릴 때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직업은 가수구나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뭐 노래도 못 부르기 때문에 근데 와, 저렇게 화려한 무대에서 뭔가 저런 사람들 앞에서 저렇게 자기를 보여줄 수 있다는 저 직업이 정말 세계 최고 아닌가 막 그런 생각을 했는데 대신에 반대급부가 참 너무 크다라는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무대를 내려왔을 때 그 허무함 이런 것들. 근데 요즘 제가 이제 영화 감독으로 데뷔하고 옆에서 같이 일하면서 보면 배우가 참 좋은 직업이구나. 물론 뭐 어떤 그 자신의 역할이 주어지기까지 했던 과정이 다 그것들을 뭐 시서 배우님도 마찬가지로 다 이겨내고 이제 지금 어떤 자기 이름을 건 배우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매력 있는 것 같아요. 뭐 제가 다른 포지션을 뭐 초이스하라고 제가 뭐 배우가 될 수 있어서 얘기를 한 건 아니고 제가 옆에서 볼 때는 제일 부러운 일인 것 같아요. 예. 배우라는 게 그리고 뭐 다른 사람이 또 돼볼 수가 있잖아요. 뭐 되게 뭐 언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살면서도 다른 사람이 돼볼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그 사람을 어찌를 살아가 볼 수도 있고 또 어쨌든 어떤 한 작품이 영화가 만들어졌을 때 또 주연 배우 같은 경우는 그 작품의 얼굴이 되기 때문에 제가 저희 애기 지금 3살 이제 4살이 되는 애기가 있는데 그런 얘기해요. 막 뭐 주변에서 애기가 커서 뭐 감독이 되겠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거냐. 저는 감독 말고 배우 하라고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네. 옆에서 볼 때 배우는 되게 매력 있는 직업인 것 같아요. 네. 배우 하겠습니다 저는. 감독님은요 마지막으로 감독님은 다른 파트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처음에 이제 영화를 시작할 때는 다 해봤던 것 같아요. 배우도 해보고 감독도 해보고 촬영 감독도 해보고 미술 감독도 해보고 그림을 그릴 줄 아니까 콘티도 제가 그리고 그리고 그때 독립영화 할 때니까 스텝 구하고 그런 것보다 그냥 혼자 다 해서 그렇게 했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배우라는 직업이 너무 하고 싶은데 좀 제가 좀 숨게 되는 것도 좀 있고 오히려 연출이라는 거는 제가 어쨌든 이렇게 막 영화과를 나오거나 그런 게 아니라 혼자 독학으로 영화를 공부하고 그런데 그림을 해서 그런지 이게 좀 뭐 시나리오 쓰는 것도 그렇고 그렇게 막 그저 글 쓰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글 쓰는 걸 굉장히 싫어하고 그래서 시나리오 쓰는 걸 되게 싫어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소설과 시나리오는 다르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서 이제 시나리오를 쓰게 됐던 거고 나중에 이제 영화과를 가긴 갔는데 한 1년 정도 다니다가 이제 또 영화를 만들고 싶어서 학교를 못 다니게 되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영화 감독 말고 다른 거를 하라 그러면 딱히 다 해봐서 그런지 딱히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만약에 그냥 우스갯소리로 영화 감독이 안 됐으면 참 뭘 했을까 참 아찔한 것 같아요. 참 그냥 이게 저의 천직이
것 같고 영화들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이게 어떤 뚜렷한 뭐 그런 기술이 있는 직업이 아니잖아요. 사실 되게 어떻게 보면은 예, 딱히 뭔가 어떤 전문적인 또 기술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직업도 아니고 그래서 또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허무한 직업 같아요. 네, 말 나오기 전에 아까부터 감독 조합에서 하는 프로그램인데 그런가요? 감독 조합에서 허무한 영화제인데. 직업. 이거 편집되나요? 되게 라이브죠? 생방이라서 편집이 안 될 것 저는 같아요. 아마 감독 조합에서 하는 거 다시는 초대되지 않을지. 조합 회원이가 한 거예요. 회비 매달 내고 있습니다. 아, 저는. 예, 예. 퇴출되는 거 아니야 이거? 할만해요, 여러분들. 예, 너무 제가 능력에 따라 다 다릅니다. 제 얘기에 너무 구애받지 마시고. 저희가 좀 재밌게 해달라고 그러고 캐주얼하게 해달라는 그 주문을 듣고서 그것 때문에 지금 막 그걸 얘기를 재밌게 해야겠다. 뭐 하고 아니면 싶은 이야기를 다. 그다음에 이게 되게 길고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또 막 얘기를 많이 해야겠다. 막 이런 강박에 사로잡혀서 오히려 더 부자연스러울 수가 있으니까 그럼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긴장을 안 하고 있었나 봐요. 그리고 여기 네이버 질문을 해주셨는데 모그음악 감독님의 이제 다만악 음악과 다른 음악이 좀 차별점이나 뭐 이런 게 있으면 얘기해 달라고 질문이 왔네요. 예, 일단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한국 영화를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면 이 한국 영화 제작 방식이 이제 나라마다 영화는 보면은 제작 방식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작년에는 제가 브라질 영화를 처음 해봤고 그 전에는 뭐 헐리우드 영화도 해보고 뭐 중국 영화 작업도 해보고 일본 영화 작업도 해보고 그랬었는데 우리나라 제작 방식이 독특한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이 영화 제작 방식 같지는 않은데 우리나라 제작 방식이 제일 좋아하는 방식인데 음악 감독이랑 항상 이제 시나리오 때부터 이 음악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감독 조합 프로그램에서 더더욱 말씀드리고 싶으면 세상에 비슷한 감독은 한 명도 없더라고요. 다 다르세요. 다 다르고 뭐 그러니까 이게 뭐 물론 배우분들도 그렇겠지만 감독님들이 그러니까 어떤 표현을 할 때도 그 표현도 다 방식도 다르고 그 어떤 감정의 온도 이런 것도 다 달라서 그냥 다만하게서 구하소서 그리고 오늘 제가 했던 작품 중에 하나도 GV라는 걸 갔는데 반도 올해 제가 이제 작업해서 개봉했던 게 그런데 완전히 전혀 다른 세계고 아예 이제 접근할 때도 그러니까 제가 시나리오를 읽고서 느낀 점 이제 홍수찬 감독이랑 얘기를 나누면은 또 이쪽에서 그러면서 연출자가 의도하는 이런 극 안에서 그 다음에 캐릭터마다 필요한 감정들 이 사건에서 관객들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을 또 다 설명하면 또 제가 뭐 이렇게 내 생각엔 요럴 것 같다고 작업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서 이제 곡들이 계속 누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편집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저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하면 그걸 갖고 바꾸는 경우도 있지만 새로 만들어서 이제 하다가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결국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여기 정병길 감독이 홍호찬 둘 다 알지만 이 사람들은 같은 감독이라는 거 빼놓고는 전혀 내가 어떤 교집합을 가질 수가 없는 전혀 다른 그러니까 대화를 해봐도 그렇고 성향도 그렇고 뭐 그렇기 때문에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가 굳이 다른 영화들이랑 막 차별화되게 다르게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또 이것도 새로운 저한테 어떤 도전이 되는 그 시나리오가 처음 다르고 그런 감독님 그다음에 스태프들 그다음에 그런 배우분들과 또 그런 환경 이런 것들을 작업하니까 또 다 굉장히 새롭더라고요. 뭐 그렇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다 되어가서 한 분만 더 우와. 줌으로 시간이 빨리 가네요. 질문을 받아볼까요? 질문을 안 하시려나? 질문해 주세요. 궁금한 게 없으신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질문. 궁금해 주세요. 다 들리고 계신 건가요, 지금? 네, 저 수신호 들린다는 수신호인가요? 수신호인가요? 질문의 수신호인가요? 네. 들린다는 수신을 안 나보네요. 질문이. 전 참 궁금한 게 많을 것 같은데. 이게 네이버 댓글로도 질문을 하시나요? 아니면은 네, 네이버 댓글로도 질문을 하시고 있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아까 이제 감독님 그 음악 작업 얘기하신 부분 제가 이제 또 받아서 말씀을 드리면 모 감독님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도 이제 모 감독님이 같이 또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그 영화 보신 분들 중에 음악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다른 한국 영화들에 비해서 조금 그래도 어떤 음악적인 부분들이 좀 인상적인 게 많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주변에서 이렇게 저한테도 질문 많이 하시고 그래서 감독님과의 어떤 음악 작업이 어땠나 뭐 이런 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또 이제 모시게 되기도 했는데 감독님은 기본적으로 워낙 또 그 작품을 많이 하셨던 뭐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최고의 음악 감독님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가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그게 아무래도 많은 도움이 되죠.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이게 영화에 있어서 음악을 만드는 거는 제가 아까 이제 배우에 대한 것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이 나한테 보여줘야지 제가 뭔가를 얘기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포지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뭔가를 그냥 두루뭉실하게는 전달할 수 있지만 본인이 이 배우가 시나리오의 씬을 보고 해석해서 보여주듯이 그러니까 이 촬영된 어떤 결과물을 놓고 본인이 해석해서 본인이 느낀 거를 이제 음악적으로 이제 표현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제가 그걸 또 듣고 또 얘기를 전달하면서 이렇게 어떤 그 교집합들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인데 일단 감독님의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되게 방대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이 씬의 어떤 의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가 큰 어떤 설명할 필요가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본인이 보시고 예를 들어 뭐 우리 영화의 어떤 일본 장면 같은 경우는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일본 영화의 어떤 그런 분위기에 맞게서 좀 음악을 하면 어떠냐. 근데 저도 사실 그랬거든요. 이게 일본이면 우리 생각하는 일본 느와르 영화에 많이 등장할 법한 어떤 샷 구성이라든지 인물의 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도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이런 거는 근데 제가 연출자로서 음악 감독한테 어떤 것들을 설명해서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본인이 그걸 보고 의도를 본인이 파악해서 저한테 이제 들려주면 제가 이제 그걸 보고 뭐 이제 디테일한 부분들을 잡아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있어서는 되게 수월했던 작업인 것 같고 또 뭐 모든 연출자들이 그렇겠지만 감독님이 작품을 많이 하시지만 또 의외로 생각보다 이렇게 상업적인 스타일은 아니에요. 네, 일단 나름 이렇게 되게 이렇게 장르적이고 좀 작가적인 그런 음악 스타일이 있어요. 본인이 또 실제 연주도 하시는 아티스트시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이 영화가 그런 것들을 담을 뭔가 그 그릇이 된다면 거기에 이제 본인의 그런 면들을 담으시려고 하죠. 그게 이제 연출자로서는 그래도 조금 어떤 영화에 들어가는 음악이 좀 독특하게 보이길 원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표현해 주시는 것 같고 제가 감독님 이 다만악 하기 전에 감독님 전에 했던 작품 본 게 버닝이었는데 버닝도 저한테는 음악이 되게 신선했거든요. 기존의 이창동 감독님 영화에서 저는 쉽게 들어보지 못한 어떤 음악과 사운드를 접할 수 있어서 그것도 버닝이 뭐
모르겠어요. 이게 뭐 상업 영화, 뭐 비상업 영화로 구분하는 것 자체가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어떤 작가주의적인 그런 감독님의 그런 역량이 많이 들어간 작품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또 모 감독님 그걸 잘 표현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영화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게 블록버스터 뭐 한국의 텐트폴 영화가 됐죠. 결국은 이제 그런 영화긴 하지만 또 감독님의 어떤 그런 어떤 음악가적인 색채 이런 것들이 좀 잘 들어가서 그게 좀 어떤 긴장감을 영화의 긴장감을 더 배가시켜 줬던 것 같아요. 저는 마지막으로 그 말씀드리자면 모그 감독님이랑 동주라는 이준익 감독님의 흑백 영화에 같이 참여했었는데 동주의 음악이랑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의 음악을 비교하면 되게 결이 완전히 다르고 그렇죠. 뭐 영화 자체가 결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흑백의 아주 잔잔한 정말 풍경화 보는 듯한 그런 이미지에 어울리는 사운드이기도 했고 또 윤동주 시인의 그런 열망을 그린 사운드이기도 했는데 근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는 뭐랄까요 아이맥스에서 봤을 때 음악이 약간 배까지 울리는 그런 음악들이 있었는데 그게 되게 긴장감의 고조라든지 아니면 감정의 고조에 되게 큰 영향을 줬던 것 같아서 저도 이번에도 같이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어요. 갑자기 갑자기 분위기 이렇게 갑자기 몰려와서 확실히 이게 희선 씨가 있으니까 이게 참 훈훈하게 마무리 잘 그 남자들끼리만 있었으면 시큰둥하게 끝났을 텐데. 아닙니다. 즐겁게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시간이 거의 다 네, 됐나요?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저희가 아쉽지만 이제 끝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이 제5회 충무로 영화제 디렉터스 위크는 이제 감독님들이 직접 만드는 영화제거든요. 그래가지고 감독들이 직접 사회도 봐야 되고 그래서 말도 못하는 저를 사회로 앉히고 그렇게 생방을 진행하게 돼갖고 제가 조금 뭔가 좀 쑥스럽기도 하고 너무 진행이 매끄럽지 않아가지고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네이버 TV에서 이제 저희 네 편의 영화가 저기 1,000원에 이게 되게 저렴한 가격에 볼 수 있게끔 네이버에서 후원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게 그 영화가 이제 69세라는 영화가 있고요. 그리고 찬실이는 복도 많지랑 그 다음에 오케이 마담, 그 다음에 정직한 후보 이렇게 1,000원에 좀 네, 영화를 볼 수 있는 기회니까 네, 많이 봐주시고 그리고 마스터 클래스라는 또 섹션이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준익 감독님이랑 윤재현 감독님이 영화를 만들어 놓고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제 개봉을 못하는 한숨 토크라고 네, 그것도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 코로나 시대 때문에 영화가 언제 개봉할지 몰라서 예, 계시는 두 감독님의 이 코로나 시대 대처법에 대해서도 예, 토크가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그거는 예, 네. 꼭 보겠습니다. 꼭 봐주시고요. 어쨌든 오늘 이렇게 예, 저희 재밌었는지 모르겠는데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